지역 이슈를 속전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부평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해와 올해 100억 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인천도시공사가 시행을 맡았는데요. 아파트 조성 당시 원주민들을 위해 지원한 이사비와 이자 지원, 또 사업 개선비 등 519억 원의 필수 사업비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 나타난 상황입니다. 인천도시공사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까지 제출한 상태인데, 자, 과연 이번에는 매듭지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유재용 국민의힘 부평갑 당협위원장, 또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게 저희가 한 2년여 전인가요? 저희도 좀 관심 갖고 보도를 했는데 아직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지금 5,700여 세대 부평 센트럴시티 아파트입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얘기를 좀 멀리 가보면요, 1960년대에 주한수출호공단, 그러니까 염전 지역을 메꿔가지고 주한수출호공단이 들어왔는데요. 그 자리에 공단이 들어오고 또 인천시가 중구동구를 기점으로 해서 개발되면서 그 철거민들이 대거 십정동, 지금 현재 뉴스테이가 개발된 지역으로 그 이주하면서 십정동 달동네라고 표현하죠. 이제 달동네가 되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응답하라 1988 뭐 내지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렇게 각종 영화 찍는 장소로도 많이 이제 소개가 좀 됐는데요. 2007년에 최초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금의 LH죠. LH가 지정되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공기업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이제 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주택이 97%까지 달했고, 그 다음에 그 노후주택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해빙기나 이럴 때에 주택이 이제 붕괴되는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 민선 6기가 들어오면서 2015년도에 뉴스테이 사업이 새로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고, 이에 걸맞춰서 인천시가 LH가 수익성이 안 난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고 공기업인 IH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돼서 이제 도시공사가 맡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인천도시공사가 맡으면서 이게 흔치 않은 사례인데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을 이제 변경했다. 지금 이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 재건축에서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다 관리처분 방식으로 합니다. 관리처분 방식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조합을 구성하고 그 조합이 감정 평가를 하고 그 감정 평가에 맞게끔 조합원한테 이제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 고시한 다음에 조합원들은 그 권리를 이제 확고하게 받은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재개발 방식이고 관리처분 방식인데, 10정 2지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앞에 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그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그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그 건축물이 집단적으로 있는 이곳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일반 재개발 사업지구는 조합이 있는데 여기는 조합이 없습니다. 누가 있냐? 주민 협의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거환경 사업 그 지구는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고 꼭 공공기관인 LH 내지는 IH가 사업을 주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LH가 사업을 포기하고 나니까 IH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이제 일반 다른 아파트들과는 다르게 조성된 과정을 저희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저희가 좀 이 이야기를,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가 주민들에게 2023년도인가요? 100억 원대의 세금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리고 7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발생했고,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자세히 풀어가면서 살펴보죠. 왜 그런 거죠? 일단 인천도시공사가 주민들한테 지원된 이 지원금을 이제 기타 소득으로 세금 처리하면서 이게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뭐 도시공사가 뭐 잘못 신고를 했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이런 사업 구조가 기존에는 없었던 아주 새로운 유형이었습니다. 뭐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수용 방식이 많았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이제 관리 수용 방식으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여기에 유스테이 사업을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아주
특이한 사업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도 역시 뭐 결국에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목적이니까 뭐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다 철거해야 되고 뭐 그렇다 보니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이제 공사 기간 동안 원주민들이 이제 보존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지 사업 개선비로 약 500억 정도를 이제 지원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런 특이한 사업 구조 하에서는 이런 지원금을 어떻게 서금 처리할지에 대한 선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당 지출에 이제 세금 신고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제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전문가들의 이제 자문을 받아 이제 기타 소득으로 세금 처리를 한 거고요. 예. 그렇다 보니 이번에 100억대의 이제는 주민들의 이제 부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는데 일단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어느 정도 예측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을 잘못 신고한 게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예, 뭐 일단 뭐 기존에 뭐 이런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세금 처리하는 항목 자체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제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 거고요. 뭐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기존 세법을 적절히 해석해서 정했다라고 이제 우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그 재개발 방식에서는 지금 뭐 그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주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이자 같은 경우는 뭐 비과세 2천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니까 이자 소득으로 털다든가 내지는 배당으로 예. 털다든가 내지는 이주비 같은 거는 대여금으로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조합 방식은 그게 가능해요. 민간이 할 예. 때는. 근데 우리 이승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관에서는 이 처리를 세금 처리를 할 때 이걸 기타 소득으로밖에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선례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를 만들 때 법률도 좀 손을 봤어야 되는데 이런 법률들을 세부적인 것까지 보지 못했던 거죠. 결국엔 사업이 최초로 완료된 지금 인천의 두 곳, 동구하고 이제 여기 십정동 이쪽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예. 소득으로 신고하면 소득세가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근데 주민들 시각에서는 소득이 아니라 사업비로 처리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시각이죠? 예, 맞습니다.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엔 이거는 주민들의 사업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업비로 처리하자라는 건데 사실 필수 사업비로 신고가 되면은 결국 사업을 하는 사람이 경비로 사용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는 뭐 비과세가 된다거나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이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데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제 복권 당첨금이라든지 사례금, 상금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세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이 20%고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2%로 이제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사업비냐 기타 소득이냐 이 양극단의 세금 차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과 또 도시공사의 입장이 또 대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도시공사는 그래도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시각이 짙잖아요. 예. 지금 주민들과 이 반발 사이에서 도시공사의 입장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주민들은 되게 억울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지를 해줬다든가 너네들이 이런 나중에 그 세금들이 나올 거라고 인지를 해줬다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재개발 관리처분 방식으로 그냥 인지하고 있다가 원주민들한테 세대당 670만 원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그 세금이 부과됐고 또 그 건보료가 1인당 한 4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뭐 최대 많이 늘어나신 분은 뭐 2배에서 10배까지도 늘어났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리처분 방식으로 재개발을 할 때 그런 방식하고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하고의 차이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를 먼저 이해를 해야 그 뒤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는 공공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조합이 형성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조합을 형성할 수 없는 너희들의 형편이니 조합은 우리가 정부가 할 테니 그 주민들은 따라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할 때는 이렇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유두리 있게 비용을 처리할 수 있지만 지금 관에서 할 때는 이건 유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타 소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도시공사 입장은 주민들이 억울한 것도 이해한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자기 공사에서는 잘못된 게 없으니 조세 심판이라든가 네. 내지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스탠스예요.
자, 그러면 일단 조세 심판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본인들도 어느 정도 이 과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근데 방법이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다. 지금 뭐 이래서 답답한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정당하게 했다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아닌 거고 지금 예. 두 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 결국에는 이제 사업 주체가 어디인가에 이제 예. 문제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주비 이자와 같은 부분을 이제 사업비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일반 분양하는 주택이나 뭐 상가에서 발생하는 분양 수입을 사업비 예산으로 삼아서 이주비 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이 이 사업이 도시공사의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 즉 조합원들의 사업이 되어야 이제는 지원금이 경비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인천도시공사가 사업구조상 인천도시공사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토지나 주택의 소유자인 이 원주민들 혹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이자 등을 지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것은 이제 사업비가 아니라 기타 소득이다라고 해서 세금 신고를 한 거고요. 국세청에서도 같은 이유로 지금 기타 소득으로 인정을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같은 의견이세요? 기본적으로는 사업 구조 방식을 도시공사도 사실은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라는 그 씌워진 우리가 2007년도에 씌운 그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는 부분이 좀 약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알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일부 저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국세청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세청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뭐 지금 조세 심판까지 간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어떤 해석으로 지금 기각이 된 건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명확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단 뭐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 주체가 인천도시공사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재건축, 재개발에 준하는 뭐 관리처분 방식 이니까 이거는 뭐 주민들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보면은 뭐 계량 방식이 있고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2012년에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관리처분 방식이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관리처분 방식이 도입된 이유는 이제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사업 방식을 다양하기 위한 거지 종전처럼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사업 주체로는 주민들이 될 수 없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제 사업 주체 자체가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이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이 금액은 이제 기타 소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볼 때 국세청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조세 심판 청구할 때는 그 조세 제도의 어떤 불합리성, 뭐 이런 시선에서 이렇게 어떤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건 추진 방법에 좀 서투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도시공사의 인천도시공사가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이후에 저희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조세 심판원 그 이후에 이제는 뭐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뭐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국세청의 판단을 뭐 법원이 함부로 뒤집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다만 뭐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두 가지 정도 뭐 시도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이제는 재개발하는 그러니까 조합이 뭐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이 정비사업 조합이 이제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를 대납한 다음에 이거를 조합원 개개인의 배당 소득으로 보고 이 세금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세율이 15.4%입니다. 따라서 뭐 이번 사건 사업에서도 뭐 기타 소득이 아닌 이걸 배당 소득으로 좀 주장해서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그런 것도 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위원장님도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입법적 해결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업은 유스테이 사업까지 결부된 공익성이 정말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제는 정확한 과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공익성을 고려해서 좀 입법적으로 좀 과세 기준을 이번에 좀 치밀하게 다시 만드는 좀 정치적인 좀 해법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들어볼까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뉴스테이 방식에 대해서 조금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뉴스테이 방식이라는 게 기존의 조합 방식은 건설사하고 조합하고 둘이 사업을 해서
건설사는 건설 이득금을 가져가는 거고 조합은 그 나머지 이득금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뉴스테이 사업은 금융사가 하나 들어와요. 그러니까 셋이 사업을 해가지고 셋이 나눠 먹는 사업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 뉴스테이 사업을 하면서 이지스라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이게 SPC를 이제 구성을 네. 했어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분이 13%가 이지스가 갖고 있고 87%가 도시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100억을 이지스가 냈고 610억을 도시공사가 출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뉴스테이 사업이라는 게 7년 임대료가 끝난 후에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이 매각을 했을 때 현재 발생하는 수익이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많게는 한 8천억 이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도시공사가 가져갈 수익이 5천억이 넘어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민간한테 그 개발을 할 때 개발이익이 많이 나면 개발이익을 환수시켜요. 관에서는.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게 관이 그 개발이익을 너무 많이 난 거예요. 5천억이라는 이거 사실은 이게 원로 갖고 조합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죠. 조합원들이 가져가야 될 건데 금융사가 들어오면서 SPC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제 관공서에 돈을 갖고 가는데 이 관공서에 갖는 5천억의 개발이익을 어떻게 다시 원주민들한테 돌려줄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아파트 내 시설물을 한다든가 인근에 뭐 다른 시설물을 한다든가 이렇게 원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찾아서 이 세금 문제하고 같이 논의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세금 문제는 좀 쉽지 않은 걸로 피하기 어려운 걸로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뭐 개발 방식이 좀 드문 경우인 상황이지만 어쨌든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함께 가야 이 상황이 좀 누그러지지 않겠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했고 일단 조세심판원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일단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일단 도시공사 측이나 주민들은 어떻게들 반응을 할까요?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그 입대위 쪽하고 그 통화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 손배 청구를 하는데 본인들은 좀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뭐 이승기 변호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도 일부는 사실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도 저는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진행 과정은 손배 청구, 그다음에 더 진행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도시공사의 개발이 5천억 이상 되는 돈을 어떻게 원주민한테 돌려주느냐를 같이 논의하는 이런 형태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앞서 하신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일단 의견과 해법으로 좀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일단 이승기 변호사는 좀 이게 좀 말씀하셨으니까 손해배상까지 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이게 결국에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세금 신고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내가 뭐 지급하는 세금에 대한 뭐 일정액을 도시공사가 이제 반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손해배상을 한다는 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는데 일단은 채무불이행은 아닌 거고 왜 세금에 대해서 뭐 대납을 하겠다 세금은 이것만 발생한다 상호 약정된 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세금이죠. 그런데 이제 불법행위가 있냐라고 하면 결국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고의 또는 과실하고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세금 신고를 한 거예요. 고의 또는 고의적으로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과실이 있다? 만약에 과실이 있다 그러면은 세금 신고가 바로 잡혔겠죠. 조세심판원이나 뭐 국세청에서 이의제기를 받아줬겠죠. 결국 현행 세법에 따라 정상적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라고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 정도 세금이 발생한다는 걸 고지 안 했다. 요 정도가 과실이 되는 거거든요. 절차적인 과실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고지를 제대로 안 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고지를 제대로 했으면은 세금 액수가 달라지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 손해배상으로는 좀 이렇게 좀 인정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했던 게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해서 그렇죠. 이걸 현명하게 좀 풀어가는 방향을 잡아보는 게 어떠냐라는 그 부분은 의견을 상당히 드리는 의미가 거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일단 주민분들이나 도시공사 쪽에서도 이제 방금 저희가 이야기한 중에 어떤 해법으로 저희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한번 저희도 지켜보겠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시간은 일단 질문을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후의 상황도 좀 살펴가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